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우리 가족은 유골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차를 마시던 식탁 위에서 큰오빠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이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온기가 남아있던 식탁 위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들었다. 공기 속 온도가 뚝 떨어진 듯했다. 나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큰오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 요즘 뉴스 봐봐. 보이스피싱도 많고. 혹시 치매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 그 말에 엄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다. 햇살이 엄마의 눈가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속으로 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유골함 아직 여기 있는데 정말 지금 그 얘기를 해야 해? 그러자 큰오빠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아, 우리도 지금 힘든 거 알지? 엄마 곁에 있어줄 수 없는 만큼 재산이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거야. 작은 오빠도 덧붙였다. 우리도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 말 못 믿어?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입으로는 엄마 걱정이라 말했지만 오빠들의 눈빛은 분명 돈과 땅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말없이 눈가만 붉어진 엄마.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제대로 울지도 못한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었다. 그 후 엄마는 홀로 집에 남겨지셨다. 고요한 그 집 안에서 익숙한 냄새와 오래된 시계 소리만이 그분 곁을 지켜주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전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다. 엄마, 괜찮아? 밥은 드셨어? 엄만 괜찮아. 내 걱정 말고 일해. 늘 같은 말. 괜찮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엄마. 이제 혼자가 된 그분이 어디에선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까봐 마음이 자꾸만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양원에 모셨다. 그런 줄 알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치매 증상도 있는 것 같고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잖아. 우리도 다 바쁘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하셨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그 말이 이상했다. 아무 말 없었다는 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정말 엄마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엄마가 남겨둔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두 오빠가 엄마를 집에서 치운 걸까? 불길한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다. 엄마와 연락이 끊긴 것이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 찾아갔을 땐 불도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리고 그제야 작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디 계셔? 그냥 요양원에 계셔. 어디 요양원인데? 당장 주소 보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네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사람들이 엄마를 숨기고 있다. 그 느낌은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두 오빠에게 전화를 수십 번 걸었다. 문자도 카톡도 계속해서 남겼다.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 이 일에 신경 꺼. 그 순간 무언가 뚝 끊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결심했다. 찾아야 한다. 어디에 있든 어떻게든 엄마를 반드시 찾아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전국 요양원에 하나하나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웠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엄마를 찾기 전까진 멈출 수 없었다. 저기요, 혹시 김영순 어르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명단엔 없어요. 혹시
최근에 새로 입소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지요? 죄송해요. 보호자 확인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또 걸고 끊고 또 걸었다. 하루 종일 수화기를 붙잡고 요양원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며 전국 방방곡곡에 전화를 돌렸다.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다. 밤이 되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낯선 방 안에서 불 꺼진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주변의 소리에도 반응 없이 앉아 있는 엄마의 모습이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엄마, 내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단서 하나 없이 전화만 돌리던 어느 날 전라남도의 한 작은 요양원에서 간신히 희미한 정보를 하나 듣게 됐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성함이 비슷하긴 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곧바로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비몽사몽 상태였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길은 멀고도 외로웠고 라디오에선 조용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내 안의 소음은 점점 커져갔다. 제발 엄마이기를. 도착했을 땐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작고 허름한 요양원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저 김영순 어르신 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가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다리는 풀려버렸고 눈물은 참지 못한 채 왈칵 쏟아졌다. 엄마, 정말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어.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왼쪽엔 나지막한 밤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작은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방 앞에 도착했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문 너머 작은 방 안에는 낯익은 어깨, 구부정한 등,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엄마, 내가 부르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니?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나야, 막내야.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다가 우리 막내 왔구나.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말았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여기 계셨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가만히 계셨다. 그 조용한 표정, 그 눈빛 속에 나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등을 돌렸고 그 끝에 엄마마저 이렇게 조용히 버려졌다는 걸. 밤이 다 가도록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손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가늘고 마르고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한참이 지나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너까지 고생하게 해서.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 이제 내가 데려갈 거야.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셨다. 나는 직원에게 퇴소 절차를 요청했다. 보호자분이 다 오셔야 처리가 되는데요. 제가 막내딸이에요.
제가 책임질 테니 보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짐을 정리하고 긴장한 손으로 사인을 하고 엄마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조심스레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차가 요양원을 떠나 도로를 달릴 때 백미러에 비친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작은 몸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 믿었던 아들들마저 등을 돌린 그 외로운 세상에서 엄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나는 운전대를 꼭 쥐고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끝까지 지킬게. 다시는 아무도 엄마를 외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어둠을 걷어내듯 천천히 밝아지는 풍경 사이로 따뜻한 햇빛이 엄마의 흰 머리칼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 순간 삶이 뒤흔들린 끝자락에서야 나는 깨달았다. 세상 무엇보다 값진 건 나를 조건 없이 품어준 엄마라는 이름이라는 걸. 집에 엄마를 모셔온 그날 밤, 휴대폰 화면에 큰오빠 이름이 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넘어 바로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연락도 없이 엄마를 데려가? 이미 엄마가 병원에 들렀다는 연락을 받았던 모양이었다. 더는 시치미를 뗄 수 없게 된 오빠는 이제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뭐? 엄마를 몰래 요양원에 보낸 건 오빠들이잖아. 그땐 연락 한마디도 없이. 그건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였고. 엄마가 치매라는 건 다 핑계였어. 진단서 다 확인했어. 정상이라는 거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오빠의 숨소리가 잠시 멎는 것 같았다. 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린 그냥 그냥 뭐? 엄마 재산 손대기 더 편하라고?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마른 손이 내 분노를 잠시 가라앉혔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라. 니들끼리 싸우지 마라.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엄마 일은 내가 직접 챙길 거야. 엄마 앞으로 된 집이랑 통장 모두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던 오빠는 전화를 뚝 끊었다. 그 밤 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엄마는 이제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통장, 땅 문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서류를 넘길수록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에 한 가정의 신뢰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명의였던 집은 몇 달 전 이미 큰오빠 앞으로 이전됐고 통장 안의 잔고는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뚜렷했다.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가슴은 떨렸지만 손은 단호하게 움직였다.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직계가족의 동의 없는 자산 이동과 보호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며칠 뒤 오빠들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고 그제야 작은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다. 주아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놀람과 당황, 그리고 살짝의 분노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이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우린 가족이잖아. 법까지 가는 건 좀... 가족이라면서 엄마를 몰래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 전화 한 통 없이 집에서 내보내고 뒤로는 재산까지 바꿔놨으면서 그 말에 수화기 넘어 오빠는 침묵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그 속엔 말 못할 외로움이 가득했어.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우린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으셨다. 작고 마른 손이 내 안의 분노를 천천히 가라앉혔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만해라.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오빠들도 그냥 마음이 급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엄마는 용서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엄마가 이런 대접받는 걸 하늘에 계신 아빠도 절대 원치 않으실 거야. 그 말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고 눈가에는 말없이 눈물만 맺혔다. 그 눈물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이후 우리는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술서에 사인을 받고 서류를 정리하며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한결 법무법인입니다. 큰오빠분께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모든 자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식 서류는 정리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이 놓인 것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버티던 긴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현관 앞에 조용한 발소리가 멈췄다. 문을 열자 작은 오빠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소박한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엄마 죄송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뒤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됐으니까 들어와라. 밥은 먹고 가야지. 하지만 작은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 쇼핑백을 문 앞에 내려놓고 말했다. 나중에 다시 올게. 그가 돌아선 뒤 엄마는 조용히 중얼이듯 말씀하셨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는 쇼핑백을 들여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엔 엄마가 평소 좋아하던 감귤, 약과, 두유, 찹쌀떡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언젠가 다시 얼굴 뵈러 올게요. 그날 밤 엄마는 쇼핑백 속 감귤을 하나 꺼내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셨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엄마의 손등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말없이 우리는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함께였던 시절, 서로를 따뜻하게 불렀던 그 시간들을. 이제 엄마와 나는 도시에서 벗어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텃밭의 상추와 부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 그리고 따뜻한 주전자 물소리와 잔잔한 웃음이 하루의 배경이 되었다. 가끔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땐 엄마가 내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신다. 막내가 있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야 나는 엄마의 곁을 지키는 자식이 되었다. 돈도, 유산도, 집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건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 언젠가는 엄마와 오빠들과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웃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가족이란 건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쉽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앞의 돈과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진짜 지켜야 할 걸 놓치게 된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온기가 더 소중했음을 깨닫게 된다.